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금요일 0시에 나가는 방송입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2년 전이었군요. 예, 멘붕의 그날.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멘붕의 그날인데, 예. 그 멘붕의 그날로부터 정확히 2년 뒤에 네.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된 예. 어떤 운명의 날이기도 하죠. 이재화 변호사 지금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청구 소송에서 진보당 법률 대리인 아닙니까? 그분 네.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축하 2주년 이렇게 선물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짐작을 하던데요. 상당히 뭐랄까요? 비관하는 듯한 눈치입니다. 사실 이례적인 일이죠. 너무 빨리 잡혔어요. 예. 게다가 또 재판이 언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 그 기일 정하기 전까지는 법관으로서는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뭐 다른 법원과는 좀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말이죠. 네. 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0월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 와가지고 뭐 건배사 제의하면서 올해 안에 이 정당 해산 선고하겠다. 해산할지 말지 그렇게 선고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말이죠. 이미 그때부터 플랜을 짜고 계셨구만요. 사실 그 판결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변호사도 이기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다고 말이죠. 네. 그런데 이재화 변호사는 대놓고 비관을 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오늘 아주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일단 이례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고 이례적인 거는 네. 일단 그 이재화 변호사 전망처럼 네.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언론계 쪽에도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쭉 하루 종일 좀 그 여론을 좀 훑어봤더니 조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결과는 좀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어찌됐든 뭐 결과를 보고 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된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예. 어떤 식으로라도 그 전에 이제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정윤회 문건 파문이라든가 예.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사태 네. 이런 거는 아마 쑥 들어갈 겁니다. 금요일에 이렇게 그렇죠. 판정일을 정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요일에 일단 오전 10시에 일단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오후쯤 대충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후부터 주말 사이는 모든 언론 지명과 화면 인터넷 사이트가 예. 통합진보당으로 아마 뒤덮일 겁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뉴스의 비수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사실 만약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은 네. 거기에 동조한 헌법재판관들은 참 두고두고 불명예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통합진보당을 지지하고 말고를 떠나서 말이죠. 대법원에서 이석기 이 내라는 모 사건에 대한 판정이 나기도 전에 그렇죠.
지금 이석기 내란 음모 파문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는 해산해야 될 정당이다 이렇게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잘난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르면 현재 이석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정당 해산하라? 순서가 바뀐 거지. 그렇죠. 예. 뭔가 급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가 급할까요? 선거가 뭐 1년 이상 남았는데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뭐 철저하게 추론입니다만 사실 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파문이 이렇게 난데없이 나타나서 이 전국을 뒤흔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보통 통상 이 정도 되면은요. 예. 덮이거든요. 정윤의 문건 파문이라든가 청와대 이합 집산도 모자란 상당히 지금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 청와대 내부 네. 박근혜 정부의 이 혼맥상 네. 이런 게 좀 적정하게 뒤덮이기 마련인데 안 덮였어요. 네. 오히려 양축으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예. 제가 추론해봤을 때 예. 조현아 전 부사장 정도 사안으로도 안 덮이면 그보다 더 센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냥 이렇게 추론만 하고 있습니다. 전 다른 것보다도 이제 밤 12시에 지금 방송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12월 19일자 아침 신문이 도착하기 전입니다만 그렇습니다. 12월 18일자 그러니까 17일에 19일날 선고한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8일자 조중동을 보니까 너무나 조용해요. 사설에 그 숱하게 통합진보당을 씹어댔던 조중동의 사설에 이 정당 해산 심판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표정 관리하는 거지. 아무래도. 그렇죠. 예. 만약에 진짜 지금 촌각을 다투는 시점에서 팽팽하다. 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되는데 해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아마 오늘 1면부터 한 7, 8면까지는 통합진보당 씹어대는 뭐 온갖 억측과 온갖 과거사를 들춰내면서 통합진보당을 씹어댔을 텐데 조용해요.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판을 아마 다 짜놨을 거예요.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이 선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뭐 또 언론의 어떤 중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잠잠할 수도 있겠지만 뭐 평소에도 그랬다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지만 평소에는 또 얼마나 정파적인 언론이었습니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요. 하여간 참 오늘 오전 10시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왜 조중동이 조용한가? 예. 이것 역시 추론인데요. 예. 법조 전체 기자단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예. 아마 좀 기자들에게 알린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자실 알림. 네. 19일 헌재 정당 해상 심판과 관련한. 예. 근데 이런 겁니다. 예. 헌재 정당 해산 심판 선고와 관련해 예. 결과를 예단하거나 예. 예상하는 추측성 기사는 예. 중대한 엠바고 파기로 간주됩니다. 네. 아니 뭐 결론도 모르는데 뭐 엠바고라는 그러니까 게 뭐 있어요? 예단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예단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찬성, 반대 재판관 수를 적시해서 예. 결과를 예상하는 기사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재판관들의 성향을 설명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이 성향을 예. 찬성 반대표와 연결하는 기사는 역시 엠바고 파기로 간주합니다. 이는 전체 법조기자단 회의 결과입니다. 이런 야릇한 엠바고를 지금. 아니 무슨 엠바고가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엠바고를 두고 약간 지금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선의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용민 PD가 얘기하는 예. 선고를 앞두고 예. 막 예단하고 추측하고 막 이런 거를 사전에 예. 이걸 헌재 담당하는 기자들, 법조 출입 기자들은요, 네. 약간 그 예단성 기사를 굉장히 자제합니다. 예. 다른 이제 대법, 그러니까 지법이나 대법 이런 쪽 들어가는 기자들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성향을 좀 드러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예. 다른 하나는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언지를 받은 게 아닌가 기자단이 지금.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내막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이 엠바고 전체 법조기자단 회의 결과 끝에 나온 이 엠바고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웃기는 좀 엠바고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것까지 또 엠바고를 정합니까? 네. 그건 엠바고가 아니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이건 제가 좀 악의적으로 해석하면은요. 네. 보도 지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예, 뭐 기자들끼리 정했기 때문에 뭐 지침의 주체를 보자면은 그 외압의 성격은 좀 옅을진 몰라도 네. 무슨 의도일까? 그러니까 저는 뭐 선의로 좀 해석을 하고 싶긴 해요. 그만큼 뭐 너무 지나치게 그렇죠. 예단하지 말라 네. 뭐 이런 의미인데 아마 이런 회의 분위기가 예. 조중동 그 법조 출입 기자들에 의해서 간부들 라인에 정보 보고가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뭐 법조 기자단에서 그렇게 낸다고, 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따라갑니까? 따라갈 선수들이 아니죠. 예. 근데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분위기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뭐 어차피 결론이 나와 보면 예. 준비한 그런 기사들을 마구 쏟아낼 거기 때문에, 예. 뭐 그건 뭐 금요일 예. 아침 신문과 주말 아침 신문을 보면, 예. 뭐 대충 알 수 있겠죠. 예. 네. 뭐 통합진보당을 지지해서 혹은 뭐 당원이어서 그런 거 아니죠. 아예 전혀 아니죠. 그건. 이게 뭐냐면 말이죠. 만약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된다. 그러면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정당이 해산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미운 털이 박힌 정당 없애는 겁니다. 네. 이런 게 하나의 어떤 그런 물꼬가 트이게 되면은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도 미래가 없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이 심판을 해서 선거에서 퇴출시키고 도태시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국가 권력이 없앤다? 이런 건 이건 한국 정치사에서 엄청난 오점을 남길 그런 우려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 헌재가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 줄 거라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극히 언론인다운 말씀인데 이재화 변호사 확실히 정치에 좀 가깝군요. 예. 이재화 변호사는 아예 직설적으로 생일 선물이 아니라 정권 생일 선물이죠, 한마디로. 예,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봤는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근데 참 암담하다는 분위기는 통합진보당 안에서도 감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용민 변호사라고 저하고 이제 동명이인의 네. 그 짝퉁 김용민 있지 않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그 인권 변호사고 또 특히 그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때 아주 큰 활약을 했던 분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던 국정원의 흉기를 들춰냈던 실력 있는 변호사인데 이분이 올린 글이 있어요. 내일 헌법재판소에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죠.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꼭 지켜봐야지요. 절충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만은 정당 해산을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그런 정도의 절충안을 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래야 정권에 대한 충성도 보이고 역사의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 헌재에서 정당 해산을 결정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가장한 정권의 불법 행위와 폭력을 헌재가 방조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헌재도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가짜 민주주의 국가가 국가의 주인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헌재에 의해서 정당 해산이 되더라도 저는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고 제 자녀를 키우고 싶은 민주 국가입니다. 뭐 일단 상당히 유보적인 그런 판단을 하지만 김용민 변호사 글에서도 상당히 좀 비관적인 전망이 그렇죠. 엿보입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사태만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만약에 헌재가 정당 해산이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네. 이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 명백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고요. 저는 사실은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결론 날 거라고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합니다. 왜냐? 선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선물. 그건 뭐 헌재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얼마 전에 그 황선 신은미 씨 콘서트 그렇죠. 때 네. 일베 학생이 이렇게 폭탄을 던진 거 아닙니까? 사제폭탄. 네. 이 폭탄 던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죠. 네. 종북 콘서트 뭐 국민 갈등을 조장한다느니 이게 테러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치적 위기를 만날 때마다 흑기사로 나타나는 이런 수구단체들, 네. 그 사제 폭탄을 던진 그 테러범 학생, 그 학생을 뭐 애국자로 묘사하는 이런 아주 정말 상식 밖의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백색 테러가 난무했던 해방공간 당시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고 오로지 그 콘서트 주최자만 비난을 하는 이런 형국이라면은, 그러면서 또 그를 지지하는 정파적 단체들이 테러범의 그 행동을 정당화한다든지, 참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아니 근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번 사건의 이전에 그 백색 테러를 왜 했냐면 그 학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지상 낙원이다라는 그 말. 근데 그 말을 과연 누가 했느냐? 네. 찾아보니까 TV조선이 했어요. TV조선이. TV조선이 했다. 당사자들은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또 설령 진짜 그 양반들이 종북이라고 치죠. 네.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설령 종북이라고 치면은 그렇죠. 우회적인 표현, 또 다른 표현을 쓰지. 북한이 쓰고 있는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 씁니까? 그거 바보죠. 그렇죠. 예. 그런 지상낙원이라는 표현을 지멋대로 갖다 붙여놓고, 그래서 결국 그 테러를 자행한 학생, 그 학생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 미디어가 오판하게 만든 겁니다. 네. 미디어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테러의 공동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사과해야죠. 그 독자들한테 사과해야 되고요. 본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한 그 오보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되는데 예. 쌩 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폭력 유발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폭력을 네. 유발했던 자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인의 염치가 단 한 올이라도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참회도 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겨레 사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학생은 일베에서 활동하면서 이 사회에 가장 저급한 극우적 주장에 물든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저지를 때도 이 학생은 신은미 씨에게 지금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느냐라고 묻고, 상대방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지상낙원이라고 표현했다라면서 준비한 폭발물에 불을 붙였다. 자기 생각에만 사로잡힌 상태에서 무모한 짓을 저질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청소년을 그렇게 귀먹은 상태로 만든 것은 이 나라 언론들이다. 특히 수구 보수 언론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언론들은 신은미 씨의 토크 콘서트를 비난하는 기사를 반복해서 생산했다. 툭하면 종북으로 몰아대는 것이야말로 실제 테러를 조장하는 언어의 테러 행위다. 예, 그렇죠. 툭하면 아무나 대놓고 종북이라고. 그렇죠.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사설인데, 예. 동아일보의 송평인 논설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 저 종교부 출신 아니에요? 뭐 그런가요? 종교부라는 부서가 동아일보 안에는 없겠죠. 예, 문화부였을 텐데. 네. 예. 이분이 12월 16일자에 예. 칼럼 하나를 썼거든요. 네. 기가 막힙니다. 제목이 예. 일베 예. 싸가지 없는 진보의 부메랑. 네. 핵심적인 내용만 딱 한마디만. 그리고 제목을 보니까 싸가지 없는 진배가 결국 그 일베를 만들었다. 아니 뭐 그런 취지인데. 예. 여기 이 부분이 있어요. 그 익산의 고3 학생 테러를 폭탄을 던진 그 학생을 언급을 하면서 입만 열면 관용을 외쳐온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어느 사회든 가장 기본적인 관용의 대상인 청소년에게 정작 털끝만큼의 관용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용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용의 의사를 표시했죠. 털끝만큼이라니. 아니 저기 황선 씨 같은 경우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칼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 이런 사태, 예. 그리고 이런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진보가 예. 관용도 베풀지 않고 예. 결국에는 일베는 싸가지 없는 진보의 부메랑이다. 이런 식으로 진보 진영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이 칼럼. 제가 앞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 미디어가요, 특히 보수 언론,
보수 언론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이 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일단 사과를 해야 되고요. 네. 정말 자성하고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그런 책임자는 예. 이 저기 TV조선, 그렇죠. 예? 이 조중동 이 보수 언론들입니다. 보수 언론들. 네. 어디다 지금 진보 쪽에다가 지금 책임을 떠넘깁니까? 피해자 보고. 그럼요. 피해자 보고 가해자한테 사과하라고. 그렇죠. 용서하라고. 네. 아이고. 아니 사실 그 언론인들이요 불성실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언론인들이 불성실하면 그게 곧 남에 대한 살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흉기가 됩니다. 흉기가 되는 거죠. 네. 뭐 사실을 잘 파악하지도 않고 떠들어대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오명을 쓰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게 살인이지. 인격 살인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늘 그래서 뭐 저나 우리 민동기 국장이나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뭐 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납죽 또 사과를 하고 말이죠. 즉각 사과를 해야죠. 예. 사과하는 상황을 만든 것조차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죠. 뭐 그걸 갖고 온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하여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가 실수를 하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불성실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언론인 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네. 네. 송평인 논설위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칼럼을. 네. 네. 이 사람 진짜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더구나 김영 칼럼을 그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 회사 안에서는 뭐 그렇게 써야 박수 받고 밖에 나가서 뭐라고 한들 아이고 떠들어라. 진보 너희들 날마다 집권도 못하고 그렇게 좀비처럼 사는 것들한테 뭐 내가 욕 좀 먹으면 어때? 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네. 중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아니 뭐 진보를 상대로 사나? 그렇죠. 인생을 자기 양심과 자기 명예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의 그렇죠.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런데 불성실하게 사실을 파악하고 그렇게 휘갈겨댄 그 훗날에 자기가 또 자기 자손이 또 자기 회사가 욕을 먹는다는 생각을 안 할까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념적인 얘기를 해봐야 뭐 알아들을 사람 같으면 옛날에 알아들었겠죠. 그렇죠. 예.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선일보 지금 사장이 방상훈 사장 아닌가요? 방상훈이죠. 발행인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발행인을 안 하더라고 상훈이 형님이.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무슨 탈세. 그걸로 한번 구속됐거든요. 네. 갔다 오셨지? 국민의 정부 때 예. 구속이 한번 되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뭐 발행인을 안 맡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 발행인은 지금 변용식인가? 그렇습니다. 그 양반인 것 같고요. 네. 자, 하지만 뭐 사주죠? 실질적 사주죠. 사주. 네. 사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양반이 그 법인 대표기도 한데 명예회장, 지금은 회장이 아닌 이름만 회장인 네. 방우영 형. 그 네. 형님이 지금 실질적인 조선일보의 오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예. 그 조선일보를 연말 한 12월 중순 넘어서부터요. 예. 약간 그 사람들 이렇게 면 실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을 자주 쫙 한번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현재 조선일보 권력 서열 관계가 어떻게 돼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지면을 좀 보시면 그게 딱 나옵니다. 그 바로 권력 서열 관계가 일종의 좀 알 수 있는 사진 한 장과 짤막한 기사가 12월 18일자 조선일보 35면에 실렸습니다. 왜냐? 조선일보가 꼭 이맘때쯤에 조선일보 사우회가 있습니다. 이게 네. 조우회인데요. 조우회. 네. 이게 송년의 밤 행사 기사를 꼭 한 번씩 싣습니다. 사진과 기사를 짤막하게. 근데 보통 이렇게 사진 이렇게 있으면 제일 그 권력 서열 짱이 정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그 무슨 대통령 참석하는 행사도 대통령이 항상 정중앙이잖아요. 그 나머지 옆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송년회 기념 사진과 기사 내용을 딱 실었는데
기념떡을 딱 자르는 그 사진이거든요. 근데 가장 그 정중앙에 통상 대빵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 상식으로는 우리 방상훈 상문이 형님이 정중앙에서 칼을 썰어야 되는데 정중앙에 방우영 상인 고문님께서 칼을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퍼지는데 대충 순서를 보니까 방상훈 사장, 김대중 고문, 변용식 발행인, 강찬석 논설 고문, 송화영 주필 대충 이 라인으로 돼 있어요. 사진을 딱 보면 맨 왼쪽에 방상훈 사장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상징하는 그런 한 장의 사진이 되지 않을까. 오늘 요게 약간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 방일영 회장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남이녀의 혼외 자식을 두신 우리 방일영 회장의 아들 방상훈 사장.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죠. 그렇습니다. 방우영 회장이. 예. 그렇다면은 지금 권력 관계를 보자면 조선일보 전 회장이거든요. 예, 전 회장이죠. 방우영 상임 고문은. 예. 근데 그분이 지금 명예회장은 아니에요? 예. 상임 고문입니다. 상임 고문. 근데 그분이 딱 중앙에 서 계십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그 조선일보 실세들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고문, 변용식 발행인, 그리고 뭐 송화영 주필이라든가 강천석 논설 고문. 네. 이런 분들의 면면을 봤을 때 뭐 방상훈 사장이 좀 예우해 준 건 아닐까요? 그 예우라기보다는 네. 얼핏 조선일보 내부 얘기로 전해 듣기로는 그렇지. 그 사진뿐만 아니라 그렇죠. 내부에서 회자되는 그런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예. 이 김대중 고문이라든가 뭐 변용식 발행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방상훈 사장 입장에서는요. 예우가 아니라 상당히 좀 대접하거나 모시기 껄끄러운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를 출입하는 여러 그 미디어오늘 기자들, 역대 기자들의 각종 정보를 종합을 해봤을 때 방상훈 사장하고 김대중 고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게 노선이 조금 달라요. 신문 지면을 꾸려가는 어떤 논조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조선일보의 향후 전략 뭐 이런 거를 좀 달라요,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한 장의 오늘 12월 18일자 35면에 실린 이 한 장의 사진은 방상훈 사장이 완벽하게 조선일보를 장악하기에는 여전히 이 조선일보 권력 서열 관계가 이른바 어르신들이 여전히 좀 실권을 좀 쥐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그 조선일보 지면을 보면은요, 가끔씩 이번 정윤회 문건 파문에서도 알 수 있지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통일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좀 현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왔다 갔다 왜 왔다 갔다 할까를 이 한 장의 사진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지금 방상훈 사장의 아들들이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지 않나요? 스탠바이 하고 있죠. 예. 아직은 좀 연차가 약하죠. 예. 아직 그렇죠. 실권으로 좀 실세로 들어서기에는 예. 조금. 방우영 전 회장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방우영 전 회장의 아들들이 정확하게 조선일보 내부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4세 경영. 그렇죠. 4세 경영. 그렇죠. 지금 1세가 방응모, 2세가 방일영, 방우영. 그렇습니다. 3세가 방상훈 아닙니까? 4세. 현재 그 조선일보 그 주주 명부를 보니까 말이죠. 네. 2009년 4월 20일 현재로 돼 있는데 제1대 주주가 방상훈 대표이사. 그렇죠. 3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성훈 이분이 거의 한 17%. 네. 근데 방우영의 장남입니다. 그렇죠. 1대 주주는 방일영의 장남, 2대 주주는 방우영의 장남. 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3대 주주가 방일영 문화재단이고 4대 주주가 방우영 씨란 말이죠.
상임고문. 예. 네. 이 사람은 또 12%고. 네. 그러니까 얼추 방우영 플러스 방성훈 하면은 방상훈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제 방상훈의 동생, 또 장남, 이쪽 지분을 또 합하면은 17% 정도 되는군요. 거기가, 예. 혼외 아들과 예. 아들들 예. 이렇게 많아서요. 예. 지분 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잘 따져봐야 됩니다. 거기가.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은 방일영계의 경우 한 47%, 네네. 한 50%에 육박하고 방우영계가 한 30% 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축이죠, 사실. 네. 만약에 방일영, 방우영 이 양측의 어떤 갈등상이 있다면 조선일보가 아주 상당한 그 지분 다툼 구조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양쪽이 좀 갈등이 심각해지면 조선일보는 좀 심각해지는 거고요. 예. 방상훈 사장 입장에서는 일단 방우영 고문을, 상임 고문을 어떻게든 일단 예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 한 장의 사진은, 제가 앞서 언급한 이 한 장의 사진은, 예. 여전히 방상훈 체제로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후계 체제가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굳혀지지 그러니까 않았다. 방우영 상임 고문이 예. 상황적인 그런 롤을 어느 정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아닐까. 지금은 구원을 청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방우영 명예회장이 말이죠. 2008년 2월에 방상훈 현 사장이 자신의 친구에게 임의로 조선일보 주식을 차명 보유하겠다면서 방상훈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3인의 지분, 그러니까 친구 3사람의 지분을 방우영 회장에게 돌려주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방우영 회장이 4대 주주로 승격하게 된 건데, 네. 지금은 많이 친해지셨겠지. 무려 5년 지난 일이니까 뭐 지금도 사이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 예. 여간 숙부와 조카의 이런 그 다툼, 그 전력을 따진다면은 방우영, 방상훈의 미묘한 관계. 이것도 우리 한번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럼요.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연말에 이맘때쯤에 조선일보 사후에 관련 그 사진과 기사는 조선일보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예. 한 번쯤 꼭 한번 챙겨보십시오. 조선일보 내부의 권력 관계가 대충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를 대충 분위기는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자, 다음 소식을 한번 좀 짚어보면은 그 JTBC도 지금 3대 세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선동아처럼 1920년대에 나온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연호는 좀 짧습니다. 중앙일보가. 네네. 그래서 이제 아직 뭐 2대 세습 중인데 홍진기, 그렇죠. 홍석현으로. 네. 홍석현 회장의 아들 홍정도 씨가 다음 타석에 지금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JTBC 중앙일보 공동대표로. 그렇습니다. 예, 이젠 JTBC뿐만 아니라 중앙일보에도 그렇습니다. 홍정도의 리더십이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니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죠. 홍정도 대표이사 홍석현 회장 아들, 네. 그 양반 정치 성향은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몰라요? 네. 정치 성향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게 없고요. 예. 다만 예. 중앙일보는 일단 홍석현 회장과 그 중앙일보 지금 저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쪽을 맡고 JTBC를 홍정도 부사장에게 이렇게 이원화해서 당분간 끌고 가지 않겠느냐. 예.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 인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중앙일보 JTBC 공동대표를 지금 맡겼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걸 봤을 때 중앙일보 변화도 조금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중앙일보는 JTBC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죠. 다른 길을. 한 지붕 간에 어떻게 저런 그 논조의 차이가 나올 수 있는가.
뭐 그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변화라든가 예. 뭐 이런 쪽을 기대하는 거는 예. 그건 그냥 기대일 뿐이고 예. 철저하게 홍석현에서 홍정도로 이어지는 중앙일보 그룹의 경영권 승계 예. 이 관점에서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그게 맞고요. 예. 뭐 JTBC 부사장 정도로만 이렇게 하고 있기에는 예. 사실 홍정도 씨의 입지가 약간 좀 불안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 대표로 이렇게 공동 대표로 이렇게 올림으로써 경영권에도 좀 안정적으로 좀 승계하는 그런 어떤 이번 인사가 그런 걸 노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조금 재밌는 거는 어찌됐든 JTBC 쪽에는 홍정도 씨의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신문에까지는 아직 중앙일보까지는 홍정도 씨가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흔히 말하는 노땅들, 중앙일보 노땅들이 장난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분들이 또 내공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정도 씨가 거길 뚫고 가기에는 조금 연차가 낮습니다. 38살입니다. 꼰대들이 또 구워 삶으면은 또 그렇죠.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예. 송피로 중앙일보 부회장. 이분도 장난 아니고 방귀 좀 끼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이분과 함께 지금 중앙일보 대표이사를 맡았어요. 예. 홍정도 씨가. 예. 김수길 JTBC 사장. 역시 이제 JTBC 공동 대표이사를 홍정도 씨가 맡게 됩니다. 김수길 그 사람도 중앙일보 그렇습니다.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어찌 됐든 지금 홍정도 씨가 38살입니다. 예. 입사 10년 만에 중앙일보와 JTBC 공동 대표가 되긴 했는데 중앙일보 전략팀으로 입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상당히 좀 재밌습니다. 인사가. 예. 인사가 이렇게 낮고 홍정도 씨가 앞으로 JTBC뿐만 아니라 중앙일보에서 어떤 입지를 다져갈 것인가. 요게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대선이 없는 2015년인데 네. 그런 거를 염두에 둔 건지 아무튼 여러 가지로 조금 재밌는 인사가 났습니다. 예. 네. 어때요? 그 손석희 사장의 그 리더십에는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큰 변화는 없죠. 예. 큰 변화는 없는데, 예. 역시 이제 이번 홍정도 씨의 중앙일보 JTBC 공동대표 인사 나는 걸 보면서, 예. 사실 JTBC의 이 맨파워, 이미지 급상승, 이런 거를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사실상. 예. 네?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 맨파워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경영권 승계는 아들에게 간다. 냉정한 현실이죠. 네. 그렇죠. 그게 또 JTBC, 중앙일보의 한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손석희 사장의 그 입지가 뿌리 내릴수록 JTBC에 대한 그 신뢰도는 또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홍정도라는 이 분, 연구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다른 어떤 그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이쪽 사주의 그 자녀들 분들하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아버지인 줄 알았어. 특히 무슨 정치적인 어떤 이런 성향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상당히 좀 유연성 있게 가져갈 여지가 충분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일보 공동 대표까지 지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이끌어 갈지는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2015년에 아주 재밌는 중앙일보 지면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혼란상을 보일 수도 있고요. 네. 혼란상은 없을 거라고 봐요. 완벽하게 그 홍정도 씨가 그 노땅들한테 밀어주든지 하여튼 방치하든지 그러던가 아니면은 개입을 해가지고 지면을 직접적으로 바꾸던가 혼란상이 보이진 않을 것이다. 그럴까요? 예. 본인이 이제 오너니까 차기 또 오너기도 하고. 김진 논설위원 이런 분들하고. 근데 이제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홍석현 회장이 그렇게 한쪽 편으로 기우는 걸 싫어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한쪽 편이라면 이제 우파를 말하는 거죠. 조선일보하고 뭔가 논조의 차별화를 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면에 나오는 건 썩 그렇지 아니한데 그 노땅들을 좀 바꿔야지.
그러니까 저도 JTBC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예. 홍석현 회장을 얘기하는 언급을 하면서 예. 극우든 극좌든 한쪽으로 쏠리는 걸 너무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JTBC라든가 중앙일보가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네. 그런 의사를 종종 주변 분들한테 밝히신대요. 네. 그러면 홍종도 공동대표 이사 네. 이분도 약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지면이라든가 JTBC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물론 근본 한계는 있죠. 예. 이분도 네. 근본 한계는 있는데 적어도 TV조선이라든가 채널 A 정도와 같이 마카파 형식으로 운영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뭐 한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과 같은 중앙일보 지면은 좀 아니다. 예. 대표이사로서 무슨 뭘 하란 얘기가 아니고요. 네. 조금은 좀 젊은 감각으로 지면을 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제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고, 뭐, 하여튼 손석희 사장이 뭐 내년에도, 무리 없이, 롱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예. 뭐 상도 여러 개 받았고요. 사실 올해 초에 저희가, 이 육사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손석희 사장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손 사장이 육사 지방선거 결과, 무승부로 난 거 아닙니까? 무승부가 났고요. 예. 사실 2014년은 손석희 사장한테 정말 운이 좋았던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JTBC마저도 이렇게 완전히 TV조선 채널A와 우파 시청자 확보 경쟁을 벌였다면은, 네. 근데 어찌 보면은 또 그 상황이 오면은 국민들이 케이블 지상파 이런 매체를 통째로 불신할 가능성이 높아졌을 텐데, 그나마 지금 케이블 지상파 이쪽의 시청자군을 그대로 유지시킨 데에는 JTBC의 역할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올드미디어, 네네. 기성미디어의 일정 지분을 그대로 남겨둔 거는 손석희의 영향력이 큰데, 만약 손석희가 만약에 JTBC 사장이 아니었고 JTBC가 저렇게 뭐 중앙일보와 같은 논조를 유지한 채 계속 우양우를 한다면은 아마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인터넷 기반에 대한 매체들이 힘을 얻겠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본 건데요. 네. 만약에 손석희 사장이 JTBC 행을 하지 않고 네. MBC에 계속 남아서 시선 집중을 진행을 했다. 네. 저는 MBC가 예. 시선 집중을 커버해 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흔들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손석희의 시선 집중이 아무리 손석희 지금 사장이 가지고 있는 맨파워가 강하다 할지라도 예. 스테이션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MBC 이미지에 가려가지고요. 제대로 빛을 못 봤습니다. 근데 JTBC로 이동을 하면서 어찌됐든 이니셔티브를 손석희 사장에게 JTBC가 줬잖아요. 홍석현 회장이. 예. 그럼으로써 지금 JTBC 보도가 빛을 발하고 있는 건데 결과론적으로만 해석을 했을 때는 네. 정말 신의 한 수로 좀 이동을 잘하신 것 같아요. 종편에 대한 이런 호불호나 종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한계 이런 걸 떠나서요. 네. 선택으로만 봤을 때는 네.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이번 한 해 JTBC 보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거든요. 한국 미디어 쪽에. 네. 예. 그건 좀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KBS 얘기 좀 한번 해보죠. KBS 얘기하기 전에 예. 제가 지금 목요일 저녁에 네, 목요일 저녁에. 저기 우리 대현이 형님이 또 뒤통수를 하나 치셨네. 목요일 저녁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네. 지금 시각이 12월 18일 저녁 8시인데. 8시인데 네. 조일수 전 KBS 기자협회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홍진표 전 KBS PD협회장. 예. 이분들이 예. 지난 5월 때 세월호 그 오보 사태라든가 KBS 잘못 보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관련해서 제작 거부 사태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KBS의 이 오보라든가 예. 그때 당시 비정상의 KBS를 정상으로 돌려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작 거부를 주도했었어요. 예. 근데 우리 조대현 형님께서 네. 조일수 전 회장에 대해서 감봉 3개월 징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네. 홍진표 전 PD협회 회장 감봉 2개월. 물론 그 전에 이제 했던 거와는 징계를 좀 감형을 했어요. 예. 근데 이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조대현 사장이 한 것 같진 않은데. 조대현 사장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기류가 있지 않았겠는가? 기류가 있긴 한데 예. 어쨌든 징계 결정의 최종 사인은 KBS 사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저 본인이 사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류겠지. 아니 근데 기류라고 얘기했습니다. 선택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조대현 사장이 한 거고. 근데 우리 대현이 형님이 어쨌든 이런 중징계를 내리는데 제가 봤을 때 심각한 좀 잘못 판단하신 게 있는 게요. 예. 그때 기자협회장하고 PD협회장의 제작 거부 사태의 정당성이 입증이 된 게 길환현 사장 퇴진 투쟁을 그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길환현 사장은 쫓겨났습니다. 네. KBS 이사회가 예. 아웃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네. KBS 구성원들의 제작 거부 사태가 정당했다라고 하는 걸 KBS 이사회가 인정을 한 거예요. 네. 그 인정을 한 걸 갖다가 우리 대현이 형님이 이렇게 징계를 때려버리시면 네. 대현이 형님이 물론 KBS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좀 안 좋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징계를 하시는 거는 더 입지를 좁힐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미디어 토크를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 KBS가 자기들 특종을 타사에게 통째로 넘겼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일.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요. 네. 왜 대한항공 사무장 KBS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죠. 박창진 사무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말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해명이라든가 대한항공 측의 해명 그리고 국토부가 얼마나 그 조사를 엉터리로 했는가를 본인 입을 통해서 사실 그런 인터뷰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나중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징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대한항공 사무장이라는 걸 자막에 달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룹의 차기 오너였던 사람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런 상황에서 박창진 사무장 손대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잠잠해졌을 때 그때 치겠지 이제. 그때 칠 겁니다. 근데 어찌 됐든 그걸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 단독 인터뷰를 하면 다른 쪽에서 받을 때 제가 이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상황 재현을 좀 하면 좀 우리도 한번 좀 씁시다. 영상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충 방송에 나갔던 거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편집된 영상본을 넘겨줍니다. 근데 KBS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네들 보통 인터뷰를 좀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뉴스에 안 내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안 내보내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 원본은 안 내보내는 게 편집을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내보내지 않는 인터뷰 원본을 MBN 쪽에 줍니다. MBN한테 줘요? 줬어요. 그래서 MBN이 KBS가 보도하지 않은 거를 MBN이 보도를 합니다. 완전 물 먹은 거네. 물 먹은 거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BN 쪽에서 단독 인터뷰 영상에 대한 KBS 쪽에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영상 취재부장이 사회 2부장에게 문의를 해서 승인을 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걸 직접 인터뷰를 한 취재기자와 말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종을 KBS 기자들이 이제 반발하고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것을 왜 특종을 헐값에다 그것도 종편에다가 MBN에다가 넘기느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기자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그래서 부장이 결국엔 그 영상부장과 사회 2부장이 사과를 하고 악의는 없었대요.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제 상식으로 좀 납득이 안 되지만 어쨌든 악의가 없다는 걸로 기자협회 쪽에서 판단을 하고 그 사과를 받아들인 선에서 끝냈는데 제가 편집국장으로서 판단할 때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건 만약에 이게 미디어널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사진을 촬영해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도 보도를 안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얼마든지 따르게 한마디로 미디어워치?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타 언론사가 이렇게 빌려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미디어오늘보다 먼저 보도를 했다. 아니 그러면 지금 KBS 내부는 난리 났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회 2부장하고 영상 취재부장이 기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개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제 끝났는데 네. 문제는 예. 일단 취재 기자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 취재원 보호 원칙도 안 지켜진 거예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사실 그 취재 기자가 인터뷰할 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서로 협조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어떤 거를 MBN 쪽에서는 모릅니다. 촬영 영상의 원본이 다른 방송사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김용민 PD를 만약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어떤 해왔는데 그 녹취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인터뷰에서 내보내잖아요. 예. 근데 그 녹취 파일 원본을 미디어 워치라든가 다른 쪽에 줬다. 그래서 그쪽에서 더 리얼한 인터뷰가 나갔다. 이러면은요. 예. 그 넘겨준 사람이 만약에 편집국장이다. 네. 그만둬야지. 이건 자리 내놔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거. 아마 자리 내놓으라고 우리 기자들이 그럴 겁니다. 그 자리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이거는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최상식으로는 조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네. 뭐 MBN만 좋은 일 시킨 거죠, 뭐.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이렇게 KBS의 상황을 보면서 자기들 특종을 타사의 통째로 넘기는 이런 상황. 참 KBS라는 언론사 그 이미지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이명박 라디오 연설할 때 네. 그 담당 PD였던 어떤 분이 계신데 중견 PD예요. 네. 네. 그 양반이 사실 참여정부 때 말이죠. 저를 한번 세게 한번 좀 굴욕감 같은 걸 줬었어요. 뭐 어떻게 한 번은 이제 브리핑을 하다가 브리핑을 제가 취재 와서 합니까? 남의 기사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그렇죠. 요약한 기사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한번 잡아야겠다. 출연자들을 한번 잡아야겠다. 이 마음 갖고 꼬투리를 잡은 것 같아. 어디서 이걸 가져왔느냐. 막 시비를 걸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뭐였더라. 연합뉴스인가 조선일보인가 그래서 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더니 뉴스는 KBS라고. 앞으로 KBS 뉴스만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하라고. 그래서 KBS 기자를 그럼 써. 네. 그래서 속으로 이 새끼 아주 건방 떨기는. 근데 그 인간이 나중에는 이명박 주례방송 그거에 아주 또 잘 나가더라고. 참여정부 때는 굉장히 의식 있는 척 바른 척 하더니 KBS에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너는 KBS의 그 새끼구나 내가 그랬지 속으로. 모처럼 다시 등장한 그 새끼. 근데 KBS에 그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진짜. 아니 KBS 뉴스가 그렇게 자부심이 있으시다면은 지금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 그렇죠. 네. 또 MB 정권 때 그렇게 권력을 향해서 꼬리를 흔들었던 KBS의 개굴욕기. 그때는 또 어떤 입장이셨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얘기해보죠. 조현아 부사장 관련해서. 근데 전 굉장히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12월 16일자에 대한항공 사과문이 실렸습니다. 네. 그때 모든 신문 다 실렸어요. 제가 세 봤어요. 지역 일간지 빼고. 근데 진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오더만. 경제지, 스포츠지까지 다 실렸으니까. 스포츠지가 대한민국에 7개가 있는데 네. 7개 다 나왔고요. 네. 경제지가 6개인가 5개인가 있어요. 그것도 다 나왔고. 네. 종합일간지 10군데 다 나왔고. 네. 11군데 다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광고비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 사과문을 보면은요.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대한항공이 사과를 해요. 네. 왜 대한항공이 사과를 합니까? 그 대한항공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데. 지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현아가 개인 명의로. 과거에도 그랬었어요. 재벌 총수들이 본인이 무리를 일으키면요. 어느 회사 아무개 이렇게 해서 광고를 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대한항공이 사과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죠. 네. 예. 조현아 전 부사장의 또 광고가 나갈 시점이 조현아가 회사를 그만둔 이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한항공이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예. 대한항공이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조현아가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저는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광고를 언론사들이 받을 때 받더라도 지적을 할 줄 알았거든요. 네. 야, 없습니다. 그런 지적이 없고요. 네.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12월 17일자 네. 서울신문 31면 진경호 논설위원이 쓴 칼럼입니다. 사회부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죠. 네, 그분 칼럼의 제목이 사과 광고 조현아 이름으로 다시 내라. 아, 이건 속보이는데 그건 서울신문에 또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앞서 낸 광고, 그 광고비 돌려줄 테니까 조연아 이름으로 다시 가져와라. 아니, 그러면은 그 광고에 진정성이 있는 거지. 아니. 그 광고비는 그대로 또 받을 거 아니야. 챙길 거 아니야. 서울신문도 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싶지는 않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골 탈퇴의 노력을 다짐하는 사과문은, 공허하다.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들었는데 예정돼 있던 광고를 밀어내고 실은 비싼 긴급 광고인지라 비용만 어림잡아 수십억 원 들었겠지만 이 또한 조 씨가 아닌 대한항공이 지불했을 게 뻔하다. 사실 이런 얘기는요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은 서울신문이 그 광고를 받지 말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핀트에 비껴가는 얘기를 하나? 아니, 그러니까 미디어올도 받았을 거야. 줬으면 받았을 겁니다. 받았으면 욕을 하는 게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 저는 내가 진짜 서울신문이고 정말 멋있다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광고를 낼 생각을 합니까? 뭐 물론 주신 광고를 우리가 마다할 근거는 없지만 이건 대한항공의 미래를 위해서도 안 좋습니다. 이거 다시 해오셔야 됩니다. 저희는 광고 받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서울신문 박수 받습니다. 존재감 장렬할 겁니다. 저는 아마 그렇다면은 정말 그거는 한국 언론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라고 보고요. 다시 내라니. 저는 서울신문에 그런 엄격함을 요구하는 거는 좀 지나친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광고를 다 일면에다 실렸어요. 이 일면 단가 아시죠? 몇 천만 원대입니다, 이게. 그렇죠. 아니, 국민일보가 그때 자기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그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일면, 흑백, 그리고, 공고성 광고. 이거는 5,500만 원부터. 그 돈을 싸게 해주겠습니까? 제가 받겠죠. 받죠. 긴급 광고는요. 원래 잡혀 있습니다. 밀어내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약간 더 웃돈을 더 줘야 돼요. 그게 한 30개 정도 실렸다고 보십시오. 대한항공이 어마어마한 광고비를 지불했는데 엄청난 물론 땅콩값을 이제 무는 거지. 물론 이제 김용인 PD 말처럼 그 광고를 거부를 하면서 이런 칼럼을 썼으면은 정말 기립박수를 쳐줘야 되지만 제가 이제 좀 씁쓸했던 거는 광고비 다 받아 챙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쩍 받아 챙기고 그 광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을 안 해.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다가 김용인 PD처럼 광고를 받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사 하나 칼럼 하나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는 조금 씁쓸한 그런 우리 한국 언론의 세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19일, 이제 뭐 한 5분의 2가 지나갔는데, 새로운 또 5분의 3을 생각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밤입니다. 오늘 헌재 뭐 지켜보겠습니다. 시름이 가득한 밤에 미디어 토크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동기 편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